서울의 밤은 화려합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그 불빛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성공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야경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KB 부동산이 발표한 통계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15억 810만 원. 불과 5개월 전 14억 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을 때의 탄식이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이제 시장은 15억 원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함의, 바로 평범한 도시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만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시대가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4세의 평범한 직장인 김민수 씨가 있습니다.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사는 민수 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500만 원.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 근로자 3인 가구의 평균치에 딱 들어맞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퇴근길, 그는 편의점 커피 한 잔도 망설이다 내려놓으며 습관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가 꿈꾸는 저 건너편 15억 원짜리 아파트, 저곳에 내 집 문패를 걸기 위해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계산기 액정에 찍힌 숫자는 그를 절망케 합니다. 월급 500만 원을 단 시원도 쓰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대중교통도 타지 않은 채 숨만 쉬며 꼬박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무려 3폼 1개월. 갓 입사한 30세의 청년이 청춘을 통째로 갈아넣고 머리 희끗한 55세 은퇴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빚 없는 집 한 채를 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수 씨의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저 아파트 콘크리트 한 덩이와 맞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혹한 25년이라는 숫자조차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세금, 아이의 기저귀 값, 그리고 매년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제하고 나면 그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저축액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실을 대입하는 순간 25년은 50년이 되고 종국에는 이번 생에는 불가능함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멀어집니다. 소득이라는 거북이가 자산이라는 토끼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된 현실. 매일 밤 민수 씨가 마주해야 하는 2025년 서울의 냉혹한 진실은 바로 거대한 진입장벽 그 자체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전체적인 상승세 속에서도 송파, 용산, 서초 등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들은 월간 2%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평균 가격은 어쩌면 착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망하는 주거지의 가격은 이미 20억, 30억을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동안 자산을 가진 이들의 부는 가속도가 붙어 불어나는 K자형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대고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117.1까지 치솟으며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와 불안이 다시금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가격은 정당한가? 이것은 실물 경제가 뒷받침된 건강한 상승인가? 아니면 유동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인가?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자산 가격과 소득의 괴리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경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집값의 등락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5억 원이라는 아파트 가격표 뒤에 숨겨진 금리, 환율,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해부하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5년의 노동이 부정당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되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가, 혹은 얼마나 위태로운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송파구 2.69%, 용산구 2.387%, 서초구 2.04%라는 한 달간의 상승률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과는 궤를 달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실물 경제의 성장이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려는 거대한 유동성이 소위 안전자산이라 믿어지는 서울 핵심지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거주의 공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전세 시장의 불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64% 상승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즉 전세가율이 오르면 적은 자본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갭 투자가 용이해집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매 가격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콘크리트 역할을 하며 동시에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승세가 소득 증가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월 500만 원 소득자가 25년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집값이 누군가의 순수한 소득이 아닌 미래의 소득을 40년, 50년치 미리 당겨 쓴 막대한 부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가계 부채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시장의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전망지수가 177.8에서 107.1로 급등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공포에 가까운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리한 대출을 감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영원히 오를 수 없으며 소득과 괴리된 가격은 언젠가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중력을 받게 된다는 경제학의 철칙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자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위태로운 줄타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충격은 단순히 집값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5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부채의 뇌관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5억 원이라는 가격표는 단순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형성된 자연스러운 균형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용 창출이라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은행은 금고에 있는 예금만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일으키는 순간 전산상으로 그만큼의 새로운 돈이 창조되어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지난 수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러한 신용 팽창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블랙홀이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싼값에 빌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들은 자산 가격을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밀어 올렸습니다. 소득이 10% 오르는 동안 집값이 100%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부채라는 타임머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충격의 메커니즘은 이 타임머신이 멈추거나 역작동하는 순간 비로소 그 파괴력을 드러냅니다. 이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경제학적 개념은 어빙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 더 이상 내 집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다음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산 가격은 정체를 겪거나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15억 원에서 12억 원, 10억 원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는 단 1원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산 가치는 가변적이지만 부채는 고정적입니다. 이 괴리가 가계의 재무제표를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실물 경제 전체로 전이된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주거 비용은 필연적으로 소비의 실종을 불러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하우스 푸어들에게 외식, 쇼핑, 여행은 사치가 됩니다. 가게의 지갑이 닫히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고용 불안과 임금 동결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가계의 소득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부동산이 살찌는 동안 실물 경제가 말라 죽는 역설, 이것이 바로 거품이 붕괴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가 숨만 쉬고 25년이라는 통계에 전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을 사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수치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이미 넘어섰으며 언제든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은 다르다, 한국 부동산은 끝내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종교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역사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확신이 가장 위험한 착각임을 끊임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 경제 절정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도쿄 황궁 부지의 땅값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일본 부동산 신화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거품이 꺼졌을 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 즉 소득 수준을 영원히 무시하고 독주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입증된 뼈아픈 사례입니다. 시야를 넓혀 신흥국의 사례를 보면 경고음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에서 우리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정책 실패가 가져온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도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명목상으로는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부자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무의미해졌고 중산층은 붕괴했으며 국가는 빈곤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이 반드시 경제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 성장의 결과인지 아니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기제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픈 기억인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위기의 진원지는 기업이었습니다. 빚을 내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대마불사의 신화가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은 국가 부도 위기라는 파국을 불렀습니다. 2025년 현재 위기의 주체는 기업에서 가계로 바뀌었을 뿐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모래성이라는 본질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맹신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D, 임계치를 넘어서고 부채가 성장의 동력이 아닌 족쇄가 되는 순간 시장은 반드시 가혹한 평균 회귀의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15억 원은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상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고공행진이 대한민국 경제에 남긴 상처는 깊고 치명적입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충격은 내수 소비의 침몰입니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기형적인 자산 구조 속에서 집값이 올라도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리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치솟는 전월세 비용은 무주택자의 가처분 소득을 바닥까지 긁어갑니다. 돈이 돌아야 할 골목 상권이 죽고 기업이 물건을 팔지 못해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이 비싼 집값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시중의 모든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정작 혁신 기업이나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야 할 생산적인 자본의 흐름은 꽉 막혀버린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수치보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현상이 대한민국의 미래 잠재력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유례 없는 합계 출산율 0.6명대의 초저출산 쇼크. 그 기저에는 이 월급으로는 평생 일해도 서울에 내 몸 하나 누일 곳 마련할 수 없다는 청년 세대의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은 만혼과 비혼을 부추기고 이는 인구 절벽을 앞당겨 노동 공급 감소와 잠재 성장률 추락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집값이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서울의 살인적인 주거 비용은 임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보다 아파트 한 채가 벌어다주는 불로소득이 더 대접받는 사회에서 혁신과 도전 정신이 싹트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재들은 창업 대신 부동산 스터디로 몰리고 기업은 기술 개발보다 땅 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회. 15억 원이라는 집값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질식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에 올인한 대가로 국가의 미래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 진퇴양난, 그야말로 딜레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15억 원을 돌파한 서울 집값은 정책 이반자들에게 단순한 시장 과열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난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적인 처방대로라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고 비정상적인 자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곧바로 연체율 급등과 금융부실로 이어져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안 그래도 타오르는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법을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규제와 부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십 차례 쏟아낸 대책들, 세금 중과, 대출 규제 강화,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은 시장의 거센 내성 앞에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 대출을 막으면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개발 호재로 인식되어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의 역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DSR 규제를 통해 개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리게 강제하는 것이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실수요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과 맞물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의 방향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것, 혹은 무너지는 시장을 정부가 떠받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유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은 정부가 모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유동성 파티를 지속할 여력은 없습니다. 결국 당국은 집값 안정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거품이 터질 때 충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더 이상 정부가 개개인의 자산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무리한 투자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정책적으로도 공식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파도의 높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의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15억 원이라는 비이성적인 가격과 불안한 거시경제 지표들 사이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생존 전략의 제1원칙은 단연 방어적 재무 관리입니다. 지난 10년간은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였습니다. 저금리가 이자 부담을 덜어주었고, 자산 가격 상승이 모든 비용을 상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고금리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지렛대가 아니라 나의 삶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좇을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부채의 규모를 자신의 소득으로 확실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벼락거지라는 자조 섞인 말에 떠밀려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추격 매수에 나서려는 무주택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함과 인내입니다. 현재의 집값은 소득 대비 저평가 구간이 아닌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실수요가 아닌 유동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유동성이 빠질 때의 충격을 견딜 현금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달러, 채권, 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을 확보하여 다가올 조정장에 대비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1주택자나 다주택자라면 철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금리가 1.2% 더 올랐을 때, 혹은 전세가가 하락하여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를 가정해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버티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산 규모를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 price과 가치, value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격은 시장의 기분에 따라 매일 널뛰지만, 가치는 그 자산이 가진 본질적인 효용과 수익력에서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15억 원은 현재의 가격일 뿐, 그것이 곧 15억 원어치의 영원 불멸한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위기 속에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본질 가치보다 싸게 사고, 남들이 탐욕에 취해 환호할 때 비싸게 파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혼돈의 구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소득과 자산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독립적인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다시 서울의 밤을 바라봅니다. 한강변을 수놓은 저 수많은 불빛들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 그 빛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땀과 노력은 이 불빛 하나를 켤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15억 원이라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그리고 숨만 쉬고 모아야 하는 25년이라는 시간. 이 차가운 숫자들은 우리 사회가 지켜온 성실함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집이 거주하는 안식처가 아닌 구매하고 소유하여 부를 증식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해버린 도시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자산시장의 폭등과 그 이면에 도사린 부채의 위험,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거품이 터지는 순간의 경제적 손실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평범한 희망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증식 속도에 조롱당하고 청년들이 꿈 대신 대출 한도를 검색하며 절망을 학습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깃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 아래 깔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밤이 지나면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서울의 부동산 시세판은 내일도 붉은색과 파란색 숫자로 요동칠 것입니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한숨 짓겠죠. 하지만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억 원이라는 가격표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성적표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일 뿐, 삶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멈춰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서울은 단지 비싼 도시입니까? 아니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도시입니까?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남긴 긴 여운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